오늘 경기는 일본이 본인들의 약점을 명백하게 드러냈던 경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라크가 두 골을 넣으면서 일본을 이길 때 이 두 골이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라크가 계획했던 패턴대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선발 라인업에 최전방에 있었던 이 후세인, 이 선수가 제공권이 좋은 선수거든요. 오늘 이라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후세인이 전방에 위치하고 있다가 한 번의 롱패스, 후세인이 이타쿠라코나 나니구치와 몸싸움을 해서 이겨낸 다음에 볼을 떨어뜨려줘요. 볼을 떨어뜨려주면서 여기서부터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이 단순한 공격 패턴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기록이 뭐냐면 전반전에 제공권 싸움에 몇 번 가담을 했느냐, 그리고 몇 번 이겼느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기록인데, 후세인이 전반전에만 13번의 제공권 싸움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 전체에서 가장 제공권 싸움을 많이 했던 선수가 전반전에 이타쿠라코랑 다니구치였는데 엔도까지 있죠? 5번이에요. 2배 이상의 제공권 경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횟수도 6번입니다. 이타쿠라코나 다니구치에 비해서 2배가량 제공권 싸움에서 이긴 횟수가 많죠? 후세인이. 오늘 이라크의 전술이 매우 명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이 장면 보시면요, 이라크의 선수들이 모두 다 수비에 쏠려 있죠. 그리고 앞에 후세인 한 선수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라크가 그냥 한 번에 전방으로 뻥 찹니다. 뻥 차면 앞쪽에 있는 후세인이 단순하게 넘어오는 볼을 받아줘요. 근데 이 볼을 받아줄 때 다니구치라던가 이타쿠라코가 저 후세인을 정말 상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요, 되게 단순하게 넘어오는 볼이잖아요. 그런데 볼을 잡는 데 성공을 해요. 심지어 머리로 떨궈주는 것도 아니고 컨트롤을 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니구치가 밀고 잡고 막 당기고 하는데 안 넘어지고 계속 볼을 소유해줘요. 그 다음에 올라오는 선수에게 너무나 편안하게 후세인이 패스를 넘겨주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 이 장면도 보시면 단순하게 뻥 차고 앞쪽에서 후세인이 이타쿠라코와 싸워줍니다. 싸워준 다음에 달려들어오는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순간 뛰어들어오는 선수가 이 볼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후세인이 떨어뜨려주고 떨어뜨려준 볼을 가지고 공격으로 올라가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약간의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인데, 이라크의 수비 라인에서 프리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후세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미드필더 한 명이 볼을 받으러 내려오고 있거든요.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냥 짧은 패스로 시작하자 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 킥을 차는 선수가 아니다, 올라가라, 선수들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 올라가라.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라크 선수들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면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후세인이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후세인이 있는 주변에 이라크 선수들이 모두 다 쏠려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뻥 차줘요. 그럼 여기서 후세인이 머리로 이 넘어오는 볼을 떨어뜨려 줍니다. 되게 단순하죠? 이거는 그냥 오늘 이 이라크가 일본의 피지컬을 만만하게 보고 약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후세인을 선발로 기용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후세인이 정상 컨디션이 심지어 아니었습니다. 경기 전에 후세인이 이제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후세인이 경기 중간에 넘어져서 이 골반 쪽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한 제공권 이 한 방으로 이라크가 일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 보시면 이라크 선수들이 너무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수비로. 그러니까 수비 라인 앞이 비어요. 근데 이때 후세인이 몸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싸워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볼이 측면 지역으로 흘러가니까 후세인이 측면 지역까지 뛰어가서 본인이 측면 공간까지 커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뛰어주죠. 그리고 전방에서는 일본 선수들이 백패스를 하는 순간 후세인이 스즈키 자이온에게 계속 달려갑니다. 달려가니까 오늘 스즈키 자이온이 약간 얼어 있었죠. 그러니까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여기서도 킥 미스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장면을 보시면 오늘 이 후세인이라는 선수가 이라크의 이 에이스로 활약을 하면서 일본을 무너뜨리는데 상성만 놓고 보자면 정말 철퇴를 날릴 수 있을 만한 극상성의 활약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 극상성의 활약을 보여줄 때 일본의 골키퍼, 심지어 유럽파죠. 지금 현재 벨기에에서 뛰고 있는 스즈키 자이온이 지난 경기 베트남전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못해요. 첫 번째 골이 특히나 이 스즈키 자이온 때문에 나왔거든요. 이라크가 공격을 하다가 약간 좀 무리하게 약간 먼 거리에서 그냥 슈팅을 때렸거든요. 슈팅의 강도도 약간 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스즈키 자이온이 볼을 이상하게 걷어냅니다. 펀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잡는 것도 아니고 손바닥으로 어설프게 쳐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스로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스로인이 됐을 때도 이라크는 되게 단순하죠. 스로인 뒤로 던져준 다음에 앞쪽에 있는 후세인한테 그냥 한 방에 크로스입니다. 스로인을 준 것부터 안 좋았고, 이라크가 후세인을 향해서 롱킥, 후세인이 머리에 볼을 맞춰서 뒤에 있는 선수한테 떨어뜨려주면서 다시 이라크의 공격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후세인이 볼을 떨어뜨려준 다음에 박스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측면에서 후세인이 떨어뜨려준 볼을 가지고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옵니다. 근데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후세인이 약간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박스 안에 제공권이 좋은 선수도 없었고요. 크로스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스즈키 자이온 골키퍼가 볼을 잘못 쳐냅니다. 이게 그냥 뭐 반대편으로 걷어내거나 세컨볼을 주지 않아도 되는 장면인데 이 볼을 잘못 쳐내서 심지어 수비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중에 뛰어들어오는 후세인한테 줘요. 그래서 후세인이 머리에 볼을 맞추면서 선제골을 넣는 장면이죠. 두 번째 골도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 장면에서 후세인 선수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쩔뚝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볼이 측면으로 흘렀어요. 여기서 측면 지역에서 오늘 또 일본의 수비 라인의 구멍 중에 하나가 오른쪽 풀백인 스가와라거든요. 스가와라가 측면으로 올라가는 선수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 후세인이 한눈에 봐도 약간 좀 불편해 보이잖아요.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근데 돌파가 성공되는 걸 보고 측면 돌파가 성공하니까 이악 물고 전방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이 후세인의 움직임이 놀라웠던 게 뭐냐면요. 앞쪽에 후세인을 맡고 있었던 선수가 이토 히로키. 분데스리가에서 뭐 키커지의 평가에 따르면 전반기에 김민재 선수보다 더 높은 클래스의 평가를 받았던 랑리스트에서 그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토 히로키가 앞쪽에 있을 때 후세인이 뒤로 돌아뛰는 척을 해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키가 후세인이 뒤로 돌아뛰는구나 해서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근데 그때 후세인이 뒤로 돌아뛰다가 안쪽으로 잘라 들어오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요. 이토 히로키가 뒤로 물러나고 있다가 갑자기 후세인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완전히 놓쳤고 크로스가 올라오고 그냥 머리에 편안하게 맞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전반전은 이라크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공권 딱 한 명 후세인. 근데 이 후세인의 제공권을 이타쿠라코, 다니구치, 왼쪽에 있는 뭐 이토 히로키 어떤 선수든 심지어 뭐 이타쿠라코나 이토 히로키는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에도 불구하고 아예 몸싸움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 몸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게 베트남전에도 그랬죠. 베트남전에 잘했던 선수가 딘박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딘박이라는 선수가 베트남의 공격진 중에서는 그래도 피지컬이 좋고 키가 큰 선수입니다. 근데 그 선수한테 베트남전에서도 이타쿠라코, 뭐 스가와라 너나 할 거 없이 제공권 싸움 지고 피지컬 싸움에서 졌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일본의 약점은 여전히 피지컬이다. 이 피지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은 늘상 이런 경기가 반복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경기 너무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라크의 감독이 오늘 일본을 잡는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좌우 측면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오른쪽은 이토주냐가 있잖아요. 근데 왼쪽은 미나미노와 이토 히로키였습니다. 그런데 미나미노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성향이고요. 왼쪽에 있는 이 이토 히로키는 사실은 토미야스 같아요. 센터백도 보고 풀백도 보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라인에서 스가와라가 올라갈 때 왼쪽에 있는 이토 히로키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3백처럼 돼요. 근데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라크가 수비를 할 때 자연스럽게 왼쪽 공격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아예 공격이 왼쪽에선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스 감독이 후반전이 되자마자 어떤 교체를 하냐면 후보를 오른쪽, 이토주냐를 왼쪽 이렇게 두면서 경기장을 넓게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그래도 일본이 후반전 들어서 다소 경기력이 좋아졌다고 평가받는 이유였거든요. 근데 저기서 이라크의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5백을 만들어버립니다. 교체를 통해서 알리아드난을 넣으면서 요 유세프 아민 공격수를 한 명 뺐고요. 자연스럽게 5백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후세인 알리라는 선수를 빼고 도사키라는 선수를 넣었죠. 그래서 5백을 만드니까 일본이 더 이상
좌우 측면을 넓게 쓰지를 못합니다. 5명이 일렬로 배치되면서 완전히 이 측면 공간을 막아버리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일본이 급하니까 올라와서 득점을 만들려면 박스 안으로 볼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또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라크 감독이 이거 오늘 경기는 우리가 피지컬로 그냥 밀어붙이자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백을 한 명 더 투입합니다. 센터백을 한 명 더 투입해서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요. 센터백이 4명이 되고요. 오른쪽과 왼쪽에 풀백을 보는 선수가 이렇게 위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내려갔을 때 6명의 선수가 위치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심지어는 막판에 요 풀백들을 다 빼버리고 센터백을 넣어버립니다. 4명의 포백이 모두 다 센터백이고요. 심지어 키가 크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도사키, 이 선수가 원래 풀백이에요. 풀백인데 앞쪽에 미드필더처럼 배치하고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바예시란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이제 우리 대표팀에서 이재성 선수 같은 선수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풀백, 중미 그냥 주면 모든 플레이를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4명의 센터백에다가 앞쪽에 풀백 2명을 둔 거죠. 그래서 이 선수들이 내려오면 완벽한 6명의 수비,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시면 일본이 본인들이 급한데 박스 안으로 아예 볼을 넣지도 못하거든요.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 장면 보시면 이라크가 수비 라인이 4명에서 5명까지 있고요.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풀백이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뭐 6백을 넘어서 7백까지 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 안쪽에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일본은 요 바깥에서만 삥삥 볼을 돌려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U자 빌드업이죠. U자 빌드업. 그래서 전혀 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요 주변에서만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박스 안으로 넣어주고 싶은데 넣어줬을 때 피지컬이 안 되니까 쉽사리 넣어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볼을 돌리다가 그냥 여기서만 주고받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경기가 당연히 뭐 점유율 자체는 일본이 압도적입니다. 보시면요. 72% 대 28%. 후반전에는 심지어 74%까지 올라갔었어요. 매우 큰 차이가 나죠, 점유율이. 그런데 주목해 보실 거는 뭐냐면 슈팅입니다. 슈팅이 오늘 이라크가 8번, 일본이 15번이었거든요. 그런데 유효 슈팅이 일본은 단 2개였어요. 근데 이 단 2개가 어떤 장면이었냐면요. 한 개는 그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머리에 맞췄는데 그 제대로 못 맞춰서 그냥 높이 볼이 떴다가 골키퍼한테 가는 볼이었고요. 나머지 한 개는 그 코너킥 올라왔을 때 엔도가 득점했었던 추가 시간에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봤을 때 우리 대표팀에게 조규성 선수가 왜 중요한 선수구나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은 다 키가 작고 피지컬이 그렇게 좋지 않은 대신에 빠른 선수가 많아요. 아사노, 미나미노, 쿠보, 이토주냐, 오늘 들어온 선수가 마에다, 아야세, 도안리츠, 정말 많은 선수가 있는데 다 스피드가 빠르고 측면과 중앙을 오갈 수 있는 약간 플레이메이커 성향, 윙어의 성향,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성향, 이런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황희찬, 정우영, 손흥민, 이강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라크가 그냥 박스 안에서 밀집하고 그냥 안쪽에 있는 선수들을 계속 밀어버리고 이러니까 오늘 일본이 아무것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볼을 점유하고 이런 것도 좋고, 그리고 상대가 역습을 하면 공격 기회가 얼마 없잖아요. 공격 기회가 얼마 없는데 이 공격 기회가 얼마 없는 상황에서 일본이 실점에 가까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타쿠라코라던가 이토이로키라던가 스가와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피지컬 싸움에서 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골키퍼의 불안함,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일본은 본인들만의 강점도 있지만 본인들만의 약점도 확실하다. 이라크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일본이 2등이 됐어요. 근데 2등이 되면 이게 재밌어지는 게 뭐냐면 한국과 16강에서 만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우리가 현재 E조에 속해 있고요. 이라크와 일본이 D조잖아요. 근데 우리가 1위로 올라간다. 내일 요르단을 이겨서 1위가 되면 E조 1위와 D조의 2위가 만나요. 16강에서. 그래서 우리가 16강을 준비할 때 이라크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 D조 2위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이라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16강에서 일본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일본이 이런 정도의 모습을 2경기 연속 보여줬기 때문에 16강에서 우리가 일본을 만났을 때 이 정도 수준이면
별로 무서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앞쪽에 그냥 조규성한테 볼만 갖다 줘도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강에서 만나는 걸 이 경기만 놓고 보면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박스 안에서는 뭐 아사노, 쿠보 뭐 이런 선수들이 들어갔을 때 이라크 선수들의 제공권과 피지컬에도 밀리는데 우리는 김민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에서도 피지컬 싸움에 당연히 우리가 압도적이고 피지컬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생각이 일단은 오늘 경기만 봤을 때 매우 강하게 든다. 일본이 오늘 40년 만에 이라크한테 졌어요. 1984년 올림픽 예선.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 예선이기 때문에 피파의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때는 이제 성인 대표팀들이 나가는 대회였기 때문에 성인 대표팀들끼리 만나서 요 경기에서 이라크가 이겼어요. 2대1로. 요 경기 이후에 40년 만에 이라크가 승리를 했으니까 이 일본은 오늘 경기가 굴욕적인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